전투기? 한국은 절대 못 만듭니다. 미국 국방부는 조롱 섞인 말을 남긴 채 기술을 닫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을 약속했지만 분담금 체납에 중국산 전투기 구입까지 검토하며 언제든 한국을 뒤통수 칠 생각만 했죠. 레이더도 엔진도 소프트웨어도 없었던 그야말로 절망의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런데 단 11년 만에 경남 사천 비행장에 경납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미국이 끝내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전투기가 서 있었죠. KF-21 보라매. 미국을 넘어선 이 괴물의 등장에 인도네시아가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도 전투기를 사겠다며 한국에 애원하는 상황이 된 것.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 11년 만에 한국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비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전투기는 미국이 만든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술, 수십 년간 축적된 실전 경험,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자본, 그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전투기가 탄생한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시도한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흉내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납고 행사 시작까지 30분 남짓 남아 있었지만 경납고 내부는 이미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내외 방산 관계자, 정부 인사, 언론사 카메라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고 저는 VIP석 한쪽 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청을 받았을 때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양산 공개 행사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저 의례적인 퍼포먼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인 건 맞지만 전투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그저 국내 여론을 위한 선전 행사 정도일 거라고 내심 단정 짓고 있었죠. 그런데 경납고 안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단순한 경건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목도하기 직전에 팽팽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으로 군사 행사 특유의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침묵은 달랐습니다. 관중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압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기체를 보는 순간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선형의 동체, 날렵하게 꺾인 주익의 각도, 레이더 흡수 구조를 의식한 흡기구의 기하학적인 설계, 그리고 기수 아래에 자리한 레이더 돔의 형태까지 22년 동안 수십 종의 전투기를 평가해온 눈으로 보아도 저 기체에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계 철학이 보였습니다. 실전을 위한 구조가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무장 탑재량 7.7톤, 그리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탑재, 4.5세대 수준의 전투기. 숫자만 보면 단순히 경쟁력 있는 기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파악했습니다. 이건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F-35의 가격, 장벽 앞에 멈춰 서야 했던 나라들을 정확히 겨냥한 설계입니다. 필리핀, 중동 일부 국가들, 동남아시아 각국, 그들이 이 기체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즉각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닙니다.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미 국방 관련 기술 이전 심의 회의. 저는 그 자리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냉랭했습니다. 안건은 한국 측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 이전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저 KF-21에 탑재된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심의는 심의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진지한 검토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조립은 가능하겠지. 부품 생산은 가능하겠지. 하지만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운용한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식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논리에 동의했습니다. 시장 경쟁을 스스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었고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 전면 거부. 그것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막으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으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우리가 결코 넘겨주지 않았던 레이더가 탑재된 기체가 실제로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행 기록을 가진 채로 양산 1호기라는 이름을 달고서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술렁이며 흩어지는 동안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고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우리가 막았던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지금 저기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사 이후 저는 비공식 브리핑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마련한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공식 발표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행사용 연출도 없었습니다. 좁은 회의실, 흰 벽, 그리고 간단한 자료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개발팀의 수석 연구원을 마주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상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었습니다. 키도 보통이고 표정도 담담했습니다. 거창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커다란 성과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흥분이나 자부심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듯한 묵직한 평정심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저를 먼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짧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못 받으면 만드는 겁니다. 저는 순간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안테나 소자, 고주파 신호 처리, 실시간 데이터 통합 알고리즘, 국가 단위의 기술 집약체입니다. 그걸 못 받으면 만든다는 한마디로 요약하는 건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내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오래 걸렸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직후부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이어가며 공개된 시험 비행 기록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시제기 6대를 투입해 진행된 시험 비행 횟수가 1600회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건의 주요 사고 없음. 저는 이 분야에 30년 이상을 보낸 사람입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사고는 피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F-35도 F-22도 유럽의 타이푼도 모두 시험 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개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극한의 기술을 현실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1600회 무사고라는 숫자는 그냥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기록은 의도된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그 연구원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실패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성과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이었다면 훨씬 더 표정이 달랐을 겁니다. 그건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를 차분하게 회상하는 것처럼 저는 그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 앞에 섰을 때의 그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가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건 방산업계에서 어느 정도 공공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분담금 문제, 기술 협력 차질, 그리고 제가 확인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일부 기술 자료의 무단 반출 시도까지 외부로부터 기술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번엔 내부 파트너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외부는 막히고 내부는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언급하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했다는 말입니까? 그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우리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그저 수사적인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한마디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방식으로 완성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모든 불가능을 전제로 설계한 프로젝트였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브리핑 이후 저는 이 프로젝트의 뒷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자료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외부 기술이 차단된 상황에서 내부 파트너까지 흔들렸는데도 기체가 완성되었다는 사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분석가의 본능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순서를 되짚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공동개발 구조로 전환된 것은 사업 착수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비의 2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프로젝트는 비로소 국제 공동개발 사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내부의 반응은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개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났고 무엇보다 국제 파트너십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프로젝트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던 사람들도 공동개발 구조가 만들어진 뒤에는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는 정상 궤도에 올라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이상 징후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분담금 지급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일정 협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응답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공동기술 협의를 위한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부 예산 편성 문제, 담당 부처 조직 개편, 일정 조율의 어려움. 하지만 저는 방산 사업을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그 패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측은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파트너니까 기다린다. 상황이 있으니 이해한다. 공동개발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짜로 불편하게 만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국의 기종이 거론되고 있었고 일부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공동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제품을 탐색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산, 협력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처음 확인했을 때 머릿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보험,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처음부터 하나의 보험이었던 것입니다. KF21이 완성되면 기술과 생산 이익을 얻고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기대 이하의 결과물이 나오면 다른 선택지로 이동하면 된다는 계산이 처음부터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동맹은 서류 위에서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중 일부가 내부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분실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공동개발 파트너 자격으로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이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 했다는 것은
협력 관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던 공간이 순식간에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한국 측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 말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오래 견뎌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기보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서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파국을 불러온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CJ 5호기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기체에 붙어있던 인도네시아 국기 마크를 가렸습니다. 분담금 비율 조정에 따른 기술 이전 범위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 조건 재협의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도권은 우리가 가진다. 협력은 조건이다. 그건 외교적 대응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언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가 처한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외부에서는 미국이 핵심 기술을 차단하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유일한 국제 파트너가 이탈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역시 불확실해졌습니다. 기술, 파트너, 자금. 이 셋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방산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여기서 끝내야 정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분석한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부 방산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공동개발 구조의 붕괴가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선택지가 3가지로 압축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업 규모 축소, 개발 일정 전면 재조정, 혹은 독자 개발 체계 전환. 저는 그중 어느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3 선택지 중 어느 것이 선택되었는지 그것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한다. 그 한마디가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에게 이 시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파트너가 무너지고 기술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왜 계속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모두 끊겼을 때 비로소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그 명확함이 방향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준비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파트너가 떠나고 난 뒤의 현장을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시설의 일부 구역에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걸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그 시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분석가로서 저는 수십 개국의 개발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봐왔습니다. 기술 선도국의 개발 시설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공간을 냉정하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저를 무너뜨린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니터들, 각각의 화면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그 앞에 붙어서 숫자와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실패 로그가 따로 분류되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완성을 향해 쌓이는 성과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완성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관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거부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경험, 이 3가지가 핵심 결여 요소였습니다. 셋 중 어느 하나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하나만 해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수만 번의 출력, 테스트와 신호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선례도 없고 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모한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초기 테스트 기록을 보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출력 불안정, 신호 왜곡, 시스템 간 충돌,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레이더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오류. 한번 수정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한 줄 알았던 문제가 다른 조건에서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실패 로그는 쌓여갔습니다. 그 속도가 성과의 축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개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언버드라고 불리는 지상 통합 시험 장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커다란 금속 구조물과 배선, 각종 센서와 제어 장치들의 집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비행기가 하늘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지상에서 완전히 재현하는 장비였습니다. 비행 중 발생하는 진동, 압력 변화, 전자기 간섭, 비상 상황, 이 모든 것을 실제 비행 없이 시뮬레이션하고 반복 테스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만 번을 돌려도 기체에 물리적 손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실패를 거의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발상의 전환을 이해하는 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보통의 개발 방식은 설계하고, 만들고, 날리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날리기 전에 가능한 모든 문제를 지상에서 먼저 터뜨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실패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없어서 택한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부족이라는 조건을 오히려 이용한 구조적 접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간 충돌이 줄어들었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레이더의 통합 인터페이스에서 오류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프가 천천히 아주 조금씩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구원들의 반응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 앞에서 흥분하거나 환호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테스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다음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무거운 무언가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 수석 연구관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 성과면 따라잡은 수준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럼 기준이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기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이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개발 방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기준 자체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니, 두렵게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오는 것보다 기준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따라오는 자는 어느 시점에서 멈추지만 기준을 바꾸는 자는 그 자체가 새로운 경쟁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비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보고 한 번, 비행 결과를 보고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아이언버드를 통한 지상통합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습니다. 기술의 벽을 넘었다 해도 실제 하늘에서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행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 변수가 생깁니다. 그게 전투기 개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KF-21 시제 1호기의 첫 비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륙, 상승, 비행 유지, 착륙, 네 단계 모두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첫 비행에서 극적인 기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체가 하늘에서 보여주는 반응과 안정성, 조종 계통의 실시간 데이터가 지상에서 예측했던 수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것이 첫 비행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근접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저는 비행 결과 보고서를 손에 쥔 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정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개발 착수 이후 첫 비행까지의 기간이 유사한 수준의 전투기 개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에도 속도가 유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제기 6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되면서 시험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가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일정이 촘촘하게 운용되었습니다. 비행 횟수가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패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사고는 불명예가 아닙니다. 극한의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F-35 개발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4.5세대 전투기들 역시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후 설계에 반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개발 곡선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쌓여도 사고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집계 방식의 문제이거나 공개 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경로로 확인한 내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백 회, 그리고 1000회를 넘어가는 동안 주요 사고가 없었습니다. 42개월, 1600회. 단 한 건의 주요 사고 없음.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것이 제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조작되었거나 기준이 다르거나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거나 세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미국 내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방산 분석 보고서가 공유되면서 내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국산화 프로젝트로 분류되던 것이 시장 위협 변수로 재분류되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나온 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그 말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시간 낭비로 규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위협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환이 너무 빨랐고 그 빠름이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다시 수석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기록 의도된 겁니까?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의도라기보다 설계입니다. 사고가 없는 전투기 개발은 없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몇 초 동안 소화했습니다. 사고를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언버드를 통해 가능한 실패 시나리오를 지상에서 전부 소진시키고 실제 비행에 올라가는 기체는 이미 수만 번의 가상 실패를 거친 상태였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 자체를 재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투기 개발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실패는 과정에 포함된다. 사고는 감수해야 한다. 그 전제 위에서 개발 계획을 짜고 일정을 산정하고 위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전제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건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발을 대하는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확신이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수준을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든 쪽이 이후의 경쟁에서 출발점을 가져간다는 것을, 따라오는 쪽이 영원히 쫓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만약 이 전투기가 시장에 나온다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질서는 끝난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적으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KF-21 양산 공개 이후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산 분석가로서 각국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속도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에서 도입 검토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중동 일부 국가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공식 또는 비공식 문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KF-21은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확보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환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전투기 시장은 보수적입니다. 신규 기종이 등장해도 실전 배치 기록, 유지보수 인프라, 공급망 안정성 등 수많은 조건들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 모든 검증에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체의 성능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F-35의 가격 앞에서 멈춰 서야 했던 나라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성능은 4.5세대 수준, 가격은 비교적 접근 가능한 범위,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구조가 구매국 입장에서 훨씬 투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된 시장 진입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이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기술과 이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던 나라가 지금은 구매자의 위치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시도했고 분담금을 미뤘고 다른 기종을 탐색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KF-21을 사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에서 고객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역전이 단순히 통쾌한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처음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끌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흔들릴 때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고 무너질 뻔한 순간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일관성이 결국 협상 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주도적으로 막았고 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무시했던 나라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개 비판도 없었고 노골적인 견제도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관망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다는 인정이 그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가져온 경제적 파급력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KF-21은 단일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300여 개의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 생태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경제적 수명을 따질 때 본체 가격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지보수 시장입니다. 기체 한 대를 팔면 그 이후 수십 년간 부품과 정비, 업그레이드로 발생하는 수익이 본체의 3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KF-21은 전투기를 판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수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산업입니다. 국가 단위의 기술 산업이 수출 시장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엔진이었습니다. 현재 KF-21은 일부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직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수출 시 일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 구조. 저는 그 부분을 오랫동안 한국 기술의 한계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독자 엔진 개발 착수 소식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기술 도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엔진까지 완성되면 수출 과정에서 외부 승인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완전한 방산 독립, 그 마지막 한 조각이 채워지는 순간 이 나라의 전투기는 어떤 나라의 허락 없이도 세계 어디로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방산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특정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랐던 사람으로서의 불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 연구원과 마주한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분석가의 언어로 포장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상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럼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남이 주는 기술로는 절대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파트너가 배신하고 기술이 막혔을 때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였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다시 사천 경납고 앞에 섰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KF-21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지고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환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전투기는 강대국만이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하고 자본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기에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았고 그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막는다는 것은 방향을 제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술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 파트너가 없으면 혼자 서야 한다는 것. 그 필요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건 전투기가 아닙니다. 거절을 동력으로 바꿔낸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전투기는 강대국만이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국이 만든 KF-21이 하늘로 오르는 순간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멈출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절을 동력으로 바꿔 스스로 기준이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순간에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불가능이라는 말 앞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 한국. 그 집념과 기술력이 오늘의 KF-22를 탄생시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